자, 7번째 챕터입니다. 호흡기 기능장애 아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발달 단계 특징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기관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편도선염과 인두염, 중이염, 크룹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볼 텐데, 첫 번째, 편도선염과 인두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편도선 절제술. 편도선 절제술을 언제 하는가? 그 적응증, 그리고 수술을 했어. 수술을 하고 나서의 간호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중이염. 아니, 중이염이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왜? 왜 중이염이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할까? 크룹. 성인에게서 거의 안 보여주죠. 크룹 증후군이 뭔데? 분류를 좀 하시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 중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편도선염과 인두염. 대표적인 원인,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 얘거든요. 얘로 인해서 생겨나요. 얘가 나오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얘 연쇄성 구균이에요. 연쇄상 구균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3주 전쯤에 편도선염에 걸린 적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구체 신염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급성 사구체 신염, 류마티스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편도선 절제술을 할 수 있는데, 자, 말 그대로 편도선을 절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항상 이 절제술을 사용하느냐? 아니겠죠. 그럼 언제 이 절제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적응증에 대해서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절대적 적응증. 폐성심을 초래하는 기도폐쇄. 자,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어. 그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편도선이 커졌어. 편도선이 커지니까 숨쉬기가 힘들었어. 이해되시나요? 편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해부학적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 부위가 커졌다고 생각해봐요.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이 숨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폐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 폐와 심장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폐 문제가 원인이 돼서 심장에 문제까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절제하는 게 맞아. 자, 편도 주위에 농양이 재발하고 기도가 폐쇄되고 열성 경련으로 발생하는 편도선염, 편도의 조직 병리 검사가 요구될 때 절대적으로 편도선 절제술을 합니다. 자, 관련 적응증. 1년 3회 이상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염.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염이 자주 발생해. 그러면 수술할 수도 있어요. 만성 편도염으로 먹을 때마다 호흡 시 냄새가 날 때, 종양으로 추정될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항생제로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 구균에 의한 만성 편도 감염일 때 우리는 편도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도 절제술과 관련된 간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삼출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배출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체위, 치귀, 수술 부위의 응고를 방해하거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침, 코 포는 행위 자주 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쪽에 지금 수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수술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위에 압력을 가한다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수술을 했어. 기침을 막 해대. 자극이 가죠.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로 인해서 출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출혈 양상이 있는지 항상 사정해 봐야 돼요. 분비물이나 구토물에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오래된 피는 검붉색을 띠게 되고 토할 때 입, 코를 통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선홍색의 혈액은 선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레쉬 혈액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막 출혈되고 있는 혈액입니다. 출혈되고 있는 ing, 진행이잖아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죠. 수술 후 출혈은 흔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고 차가운 비탄산 음료가 좋습니다. 자,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한 부위에 열 적용이에요? 냉 적용이에요? 빨리 가라앉아야죠. 자극 없어야죠. 냉이에요. 탄산음료 당연히 안 좋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가라앉히면서 냉 적용해서 통증을 가라앉혀주자. 붉은색과 갈색 음료 좋지 않습니다. 왜?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염두에 두고 출혈의 양상을 항상 사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갈색이나 붉은색 음료를 먹었어. 그러면 이게 피인지 음료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 빨대 사용. 빨대를 빨면 압력 걸립니다.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인후가 치료될 때까지 연식,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지. 거친 음식을 먹는다? 상처 주겠다는 얘기죠. 구강호흡 시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구강간호 해야 돼요.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찬 가습기. 찬 가습기예요. 찬 가습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술 직후 수술과 관련된 초기 심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편제제 사용할 수 있고 중증도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 차가운 네칼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며 신음료, 불편감을 줄 수 있어. 탄산음료, 자극을 줄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이염이에요. 중이염, 중이에 생기는 염증. 염증은 급성, 만성, 전염성, 비전염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삼출에게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중이염입니다. 자, 급성 중이염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삼출성 중이염은 파라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선행한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원인들이 있어. 봐주시고요. 병태 생리를 봐주셔야 돼요. 1번. 3세 이하의 아동은 나이 든 아동과 성인에 비해서 중이염이 더 잘 발생해요. 왜? 물어본다고요? 왜? 왜 3세 이하의 아동이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가?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짧고 곧고 그래서 그래. 게다가 얘가 수평으로 위치하고 있거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작은 세균과 비인두의 분비물이 쉽게 중이로 옮겨갈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 생기는 거예요. 아, 유스타키오관이 이렇기 때문에 세균과 분비물이 잘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구나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삼출물이 생겨날 수 있고 이게 중이에 축적되게 되고 축적되면 압박이 가해지죠. 그래서 아파요.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증상. 주된 증상은 통증이에요. 근데 3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데 이런 얘기들을 잘 표현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막 보여집니다. 잡아당기거나 긁는 행위, 베개에 귀를 비벼대는 행위, 문지르고 한쪽 방향으로 눕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불편하고 아파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진단, 임상 증상과 고막 소견으로 진단하는데 이경으로 봤을 때 고막은 선홍색으로 팩만되어 있고 육안으로 경계선이나 빛에 대한 반사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적인 진단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간호, 통증이 주된 증상,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상승시키고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줘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 가능한 한 편안하게 수분 공급, 항생제,
반복적인 중이염에 걸린 아동은 청각장애가 생겼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유시 수평으로 눕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스타키오관의 위치를 생각해요. 그러면 우유가 유스타키오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얘가 중이를 자극하고 염증이 나타나게끔 할 수 있겠죠. 자, 크룹입니다. 크룹. 개 짖는 소리와 같은 기침. 크룹에서만 설명하는 이 단어예요. 개 짖는 소리. 얘가 딱 나온다. 아, 이거 무조건 크룹이다.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요. 유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흡기성 천명이에요. 흡기성 천명. 어떨 때 들리는 소리예요? 기관과 후두가 폐쇄되었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흡기에 주로 들리고 호기 동안도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한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하는 바이러스 증후군입니다. 점막에 부종이 생기고 분비물이 생기고 경련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쇄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명음이 나타나겠죠. 임상 증상, 쉰 목소리, 개 짖는 소리 같은 기침, 폐쇄돼서 그래요. 비강 분비물, 인후통, 미열 등이 나타납니다. 자, 천명음은 좁은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높은 호흡음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할 수 있죠. 자, 종류 봅니다. 첫 번째, 급성 후두계염입니다. 심각한 폐쇄성 염증 과정이에요. 급성 후두계염인데 심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폐쇄적인 반응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급속히 폐쇄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응급조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갑작스러운 기도 폐쇄로 인한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랍자를 이용한 인후부 검진 시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한다. 자, 서랍자를 이용해서 인후부 검진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랍자가 자극이 돼서 급작스럽게 폐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응급조치,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 앞현자는 기침 반사 억제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고 아트로피는 호흡기 분비물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고 서랍자는 후두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응급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급성 후두 기관지염입니다. 가장 흔하고 대부분 상기도로 감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주변부로 침범하게 돼요. 흡기 시 협착음. 흡기 시 협착음, 얘가 폐쇄되어 있다는 얘기, 숨쉬기가 힘들다는 얘기. 숨쉬기가 힘드니까 호흡 부속근들을 사용하게 되고 퇴축 보이고 기침과 신목소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도 유지하고 폐쇄되지 않도록 이 직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자, 적절한 환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찬 증기에 높은 습도를 제공하는 것이 얘가 숨 쉬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크룹 텐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간호중재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혈관을 수축시키면 그만큼 삼출액이 덜 나올 테니까 부종 덜 생기겠죠. 자, 환희를 자주 교환해주고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준다. 찬 증기에 높은 습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젖는단 말이에요.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다? 감기 걸릴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교환해주고 저체온증 나타날 수 있으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찬 증기에 높은 습도 산소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처방된 양만큼의 이 아이의 요구되는 양만큼의 산소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텐트 모서리가 어느 하나 열려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격리하진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분무용 에피네프린. 점막의 혈관 수축, 후두개의 부종 경감에 효과가 있고 심음과 심추축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여 중후에는 심박수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사정해야 됩니다. 에피네프린, 심박수 포인트 잡고요.
자, 콜티코스테로이드 항염 효과가 있죠. 그리고 부종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자, 급성 경련성 후두위염 밤에 새벽에 호발하게 됩니다. 개 짖는 소리, 신묵 소리, 흡기시 소리가 나고 불안정하고 겨울마다 겨울마다 그래서 찬습기 증기요법을 시행합니다. 자, 기침이나 토근 시럽으로 구토를 유발시켜 후두 경련을 호전시킬 수도 있어요. 경련성 후두염이 있잖아요. 이 경련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기침이나 토근 시럽으로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넘어갈게요. 위장관 기능장애입니다. 자, 위장관 기능장애 비후성 유문협착증. 자, 유문이 어디 있는가? 유문이 비후되었다. 그래서 협착되어 있다. 장중첩증. 장이 장 안으로 밀려 들어가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선천성 거대결장증. 어느 한 부분에 신경이 없어. 그럼 연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 윗부분이 거대해진 걸 얘기해.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증상을 좀 비교하시면서 기억하세요. 증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비후성 유문협착증. 자, 유문의 윤상 근육이 비대해지고 과형성돼서 두꺼워진 것을 얘기한다. 유문이 어디 있습니까? 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분문, 여기가 유문, 여기가 어떻게 있다고요? 여기가 비대되고 과형성되어 있다고요. 자, 비대되고 과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막혔어요. 협착되어 있습니다. 자, 위와 12지장 사이에 유문 통로를 매우 좁게 만들어서 여기를 좁게 만들어서 내강의 부분 폐색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 폐색됐다는 것이 완전 폐색되게 돼요. 자, 완전 폐색됐어. 그러면 먹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막혔는데 어떻게 내려가? 그러면 얘가 막혔으니까 음식물이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렇게 되냐고요? 아니죠. 얘도 운동을 해요. 그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비유되어 있고 과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복부에 올리브 같은 덩어리가 촉진됩니다. 여기가 만져지는 거예요. 상복부 올리브 같은 덩어리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결 지으셔야 돼요. 특징적인 증상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구토를 하게 되는데 사출성 구토, 분수토 한단 말이에요. 쫙 나온다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 90에서 1m 20까지 나가요. 등을 바닥으로 대고 누웠을 때는 약 30cm 정도. 먹은 직후에 일어납니다. 직후의 포인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식 먹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운동 일어나고 그래서 분수토, 사출성 구토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사출성 구토의 포인트. 담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담즙은 12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12지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담즙과 섞이겠냐고요. 담즙이 섞이지 않은 구토물. 먹자마자 사출성 구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너무 고파요. 배고픈 아기예요. 자, 구토 증상이 있은 후 매우 먹고 싶어 합니다.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토하고 다시 배고파하고 만성적인 배고픔을 제외하고는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의 증거는 없습니다. 자, 못 먹습니다. 체중 감소, 탈수 나타나겠죠. 상복부의 팽만, 올리브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얘기했고요. 상복부, 즉 배꼽 오른쪽 부위에서 올리브 모양의 종양,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복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위 연동운동의 파동을 볼 수 있다. 위잖아요. 파동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진단, 무엇으로 진단할 것인가 발음연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자, 수술 전 간호. 얘가 지금 토한단 말이에요. 물
못 먹잖아요.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균형을 회복해주자. 입으로 먹는 게 의미 있습니까? 먹어봤자 토해서 힘들어요. 경구수유 금지입니다. 정맥으로 포도당과 전해질 용액을 보충하고 활력 증상 보고 영양과 관련되어 있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으니 당연히 활력 증상 관찰하고 수분 섭취 증가 해줘야 되겠고 뭐 당연한 얘기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수술 전에 위의 감압과 위 세척이 수행되는 경우 간호사는 비위관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 배액의 형태와 양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위의 감압 먹었는데 막혀 있어 압력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비위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간호, 수술 후 첫 24에서 48시간에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아가 후광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보유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하고 활력 징후, 정맥 주입, 아유 체크하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간호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중첩이에요. 자, 3개월에서 3세까지 아동의 장폐색의 가장 흔한 원인 3개월에서 3세 어린 아동 그리고 남아가 흔하고 낭성 섬유증을 가진 아동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 장폐색과 관련해서 장중첩증과 관련해서 기출이 되었을 때 그 사례 속에서 3세 이하의 남아 아동이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포인트를 짚자고요. 3세 이하의 남아에서 장중첩증으로 인한 장폐색이 자주 발생하는구나. 자, 병태생리, 장중첩증은요, 장의 일부가 다른 장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림프, 정맥 폐쇄의 결과로 장간막이 압축되고 각이 생기고 부종으로 인해서 폐쇄가 생기고 장중첩의 증가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하고 자, 이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세요. 장이 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장 내용물이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해요. 막혔으니까 폐쇄됐으니까. 그럼 여기 압력은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요. 이 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동맥 압력과 비슷하게 되면 동맥 혈액의 흐름은 중지되고 동맥 허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흐름이 금지됐으니까 허혈이 나타나고 점액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정맥 우렬은 장 내강으로 점액과 혈액을 누출시켜서 혈성 점액성 대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부위 회맹판. 장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장폐색이에요.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요. 자, 갑작스러운 급성 복통입니다. 굉장히 심한 배 아픔, 비명을 지르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간헐적으로 편안한 모습 보이고 장이 폐색되면서 장 내용물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죠. 내려가지 못하면 올라옵니다. 구토의 형태, 무력감. 장이 완벽하게 폐색이 아니라면 건포도 젤리 같은 대변을 배출합니다. 혈액과 점막이 섞인 대변.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복부팽만, 압통. 당연히 있겠죠. 중첩됐는데. 우측 상복부에 소시지 모양의 덩어리가 촉진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측 상복부예요?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회맹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걔가 어디에 있는데? 위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소세지 모양으로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 아래 부분은요. 안 만져지겠죠. 비어 있어요. 발열, 허탈, 복막염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장폐색의 임상 증상 복통이 있어요. 폐색으로 인해서 연동 운동이 과다해서 그래요. 복부팽만이 있어요. 폐색된 부위 위쪽으로 가스와 액체, 내용물이 축적돼서 그렇습니다. 자, 구토 나타날 수 있고 변비 나타날 수 있고
탈수 나타날 수 있죠. 장에서 과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돼서 단단하고 판자 같은 복부, 팽만이 증가돼서 장음 줄어들다가 없어질 거예요. 자, 호흡이 억제됩니다. 왜? 횡격막이 눌려서 압박받아서 샥 나타나고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압력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세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요. 폐혈증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압,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해주자. 바륨 관장 시켜주자. 자, 바륨 관장이 치료예요. 포인트 잡을게요. 수용성으로 정복할 수 있고 장폐색이 2일 이상 지속될 시 수술하고 장의 천공, 복막염, 샥, 감압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즉각 수술입니다. 선천성 거대 결장. 장의 일부분이 부적절한 운동으로 기계적인 폐색을 초래하는 건데, 자, 병리적인 현상은 신경절 세포의 부재입니다. 얘가 부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가 신경절이 부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장 내용물이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여기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거대해지는 거죠. 팽만 되게 됩니다. 이게 선천성 거대 결장이에요. 자, 신생아기에 태변을 보지 못한다. 자, 내려올 수 없다고 했어요. 장 내용물이. 여기 축적된다고 했어요.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지 못해요. 태변 보지 못하겠죠. 수유 거부. 담즙 섞인 구토예요.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12지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내려왔습니다. 결장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담즙이 당연히 섞여 있죠. 복부팽만 나타나고 성장장애, 변비, 복부팽만 살사구토, 소장 결장염의 증상이 나타나고 리본 모양의 악취 나는 대변이 나타납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연동운동, 쉽게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큰 대변 덩어리, 영양불량과 빈혈. 연동운동이 보여. 자, 이쪽 부위에는 지금 연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장 내용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쨌든 얘를 내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연동운동이 과격해진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연동운동. 자, 직장검사, 단순 복부 촬영, 바륨 관장으로 진단합니다. 자, 선천성 거대 결장에서는 바륨 관장으로 진단을 내리고 장 중첩증에서는 바륨 관장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렉탈 바이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절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9번째 심혈관 기능장애로 갈게요. 선천성 심장질환, 가와사키 질환, 헤노신라인 자반증까지 볼 겁니다. 자, 선천성 심질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특징들을 좀 잡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 특징들을 잡을 때 청색증이냐, 비청색증이냐, 청색증과 관련된 선천성 심질환에는 뭐가 있는지, 비청색증 심질환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질환, 그리고 헤노신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성 심질환입니다. 혈역학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면 심장 결손 각 유형의 임상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그렇게 이 순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간단한 거. 우심으로 혈액이 들어와. 얘는 노폐물을 가득 담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야. 우심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서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갈 거야. 폐에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을 통해서 우리 몸 순환할 거야. 여기에서 영양과 산소를 그득 머금고 노폐물을 던져버리고 우리 몸을 돌 거거든. 요거 기억하고.
그리고요. 우심이 있고 좌심이 있는데 어느 쪽의 압력이 더 강하죠? 당연히 좌심의 압력이 더 강하죠. 왜? 수축했어. 혈액을 내보내면 되는데 이 혈액을 내보낼 때 얘는 폐로만 내보내면 되고 얘는 우리 몸 말초까지 혈액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의 압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것만 알면, 그리고 결손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결손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만 알면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다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폐혈류를 감소시키는 폐혈류다. 폐혈류가 적절해야지 산소를 가득 머금은 그 산화된 혈액을 우리 몸속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가 없는 혈액을 우리 몸으로 보낸다? 청색증 나타나죠. 청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극히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소가 극히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자, 혼합된 결손은 혈액이 얼마만큼 혼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폐혈류의 양에 따라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폐를 거치지 않았던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 청색증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 청색증 나타날 것 같아요. 폐를 다녀온 혈액이 조금밖에 없어. 그래도 청색증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눠볼 수 있어요. 비청색증형, 청색증형. 폐혈류가 증가되어 있다? 청색증 될 가능성이 적죠. 산소를 가득 먹으면 혈액이 이만큼 많은데 청색증이 나타난다? 그건 아니라고요. 혈류가 폐쇄되었다. 자, 심실에서 나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었다. 근데 어쨌든 산화된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비청색증까지는 안 갈 거다. 하지만 만약에 얘는 감소되어 있는데 산소의 요구량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막 운동을 급격하게 했어. 막 감염 상태야. 그럼 뭐 청색증 나타날 수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폐혈류가 감소되어 있어. 청색증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혼합된 혈류, 폐혈류가 감소됐다는 건 뭐 다를 바 없죠. 무슨 말이에요? 혼합된 혈류라고 하는 것은 우심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산화된 혈액이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청색증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를 꼭 분류해서 한 번 더 봐주시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폐혈류 증가와 관련된 결손이에요. 중격 사이의 교통이나 큰 동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있다. 혈액을 압력이 높은 좌심에서 압력이 낮은 우심으로 흐르도록 한다. 이걸 우리는 좌우 단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심방 중격 결손이에요. 심방,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결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중격이 결손됐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두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냥 우리 간략하게 보자고요. 이 심방이잖아. 심방 사이에 뭐가 있어? 구멍이 있어. 근데 압력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 세. 그러면 쫙 수축을 했을 때 피가 쫙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좌우 단락이에요. 물론 이렇게 나가니까 나가는 혈류량은 감소될 수 있으나 산화되지 않는 혈액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청색증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얘 하나만 생각하긴 좀 그래요, 사실.
얘 크기가 어떠냐, 뭐 여기에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이번에는 좀 단순화시켜 생각하자고요. 구멍이 뚫려 있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네? 뭐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나간 건 아니네. 청색증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겠구나.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병태 생리를 보면 좌심방의 압력이 우심방의 압력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혈액은 좌심에서 우심으로 흐르게 되고, 자, 심방의 중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뚫렸어요. 오른쪽보다 왼쪽의 압력이 더욱더 강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혈액은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 폐를 거쳐온 산화된 혈액이 우심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압력 차이가 심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고 해도 우심실은 증가된 혈액을 잘 처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잘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심부전은 잘 발생하지가 않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산화된 혈액이 우심으로 흘러 들어간다. 좌, 우 단락을 형성한다. 무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려성 심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심이 제대로 이 혈액들을 다 처리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에 축적되고 우렬되고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럼 우려성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잖아요. 잡음이 들릴 수도 있죠.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이제 결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좌심이에요. 중격이 있어요. 근데 심실은 압력이 큰 공간이에요. 특히 오른쪽보다 왼쪽의 압력이 월등하게 크죠. 그러면 혈액이 이 방향으로 쫙쫙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좌, 우 단락이라는 거, 폐혈류가 감소되긴 하겠지만, 그죠? 요렇게 나가는 요 혈류 자체가 감소하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원된 혈액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청색증까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 좌심실의 높은 압력과 폐혈관 저항보다 높은 체혈관 저항 때문에 혈액은 결국 결손 부위를 통해 폐동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혈액이 이렇게 가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향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자, 증가된 혈량은 폐로 유입되고 폐혈관 저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폐혈관 저항이 점차적으로 왜 증가해요? 요거 많은 양의 혈액이 우심실로 가게 되고 이 혈액이 폐를 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에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저항도 증가될 수밖에 없죠. 자, 혈류량이 증가해 보내야 될 혈액이 많아. 그러면 우심실은 더욱더 많이 일을 할 거야. 더욱더 많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심실의 근육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려성 심부전이 흔히 발생해요. 많은 혈액이 나가거든요. 특징적인 시끄러운 범수축기 잡음이 왼쪽 흉골 가장자리에서 청취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압력으로 혈액이 나가게 되고 혈류량이 많아지고 비대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세균성 심내화경과 폐혈관 폐색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